AI 이야기가 나오면 등장하는 이름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젠슨 황, 뉴스를 틀든 유튜브를 보든 그들이 했던 말과 발표는 언제나 화제가 됩니다. 그들은 AI 산업 중심에 선 인물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조금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데이비드 홀트, 얼굴도 인터뷰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AI 이미지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Midjourney.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이름, 디자인, 광고, 컨텐츠 어디에나 등장하죠. 그리고 2025년 기준 전 세계 2113만 명이 사용하는 가장 큰 디스코드 서버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광고도 마케팅도 투자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몰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데이빗은 이전에도 립모션이라는 기술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기죠. 하지만 그 시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보단 사람의 감각, 속도보다 경험을 먼저 본 거죠. 말없이 소란 없이 AI 이미지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 늘 전면에 나선 건 아니었지만 그가 만든 흐름은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도서관의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 따라가 보시죠. 2년기의 풍경은 사람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놀이터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만화책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조금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치과의사였고 진료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카리브 해와 남미로 오가며 섬마을 사람을 치료하던 아버지 데이빗은 그 배 위에서 차운 컴퓨터를 만났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스킴이란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코드를 다룬다는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Star Wars, Dark Forces. 라는 게임은 그에게 특별한 세계였습니다. 그는 게임을 해킹하여 주인공의 손에서 로켓을 쏘게 만들고 메카 무기를 바꾸며 게임을 자기 식대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는 관련된 스타워즈 책까지 읽을 정도로 세계관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작은 디자인 사업도 시작합니다. 지역 행사 포스터, 가게 로고처럼 작지만 실질적인 의뢰를 직접 작업하고 납품했죠. 또한 그는 과학 경진 대회도 자주 참가했고 심사위원으로 나선 적도 있습니다. 기술과 창작을 대하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진지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고 응용수와 박사 과정에도 진학합니다. 데이빗은 공식을 외우기보다 직접 도구를 만져가며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연구기관에서 실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사와 맥스 플라닉 연구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론보다는 실제 구조를 달아보고 싶었고 그 선택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논문을 썼고 실험은 이어졌지만 데이빗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걸까? 화려한 이론보다 직접 만지고 조작해 나가는 과정, 그건 데이빗에게 더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그의 다음 요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술은 종종 눈이나 두뇌에 비유되죠. 하지만 데이빗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손이었습니다. 움직임, 감각,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방식. 그 시작은 중학생 시절 타자 수업 도중 불쑥 든 생각이었습니다. 왜 생각은 이렇게 빠른데 손은 이렇게 느릴까? 그 질문 하나가 훗날 립모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립모션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걸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각을 시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들은 립모션을 극찬했고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애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립모션은 미디어의 극장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플도 예외는 아니었죠. 2013년 애플의 내부 인사 몇 명이 립모션 창업자들을 조용히 만나러 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죠. 우리 회사로 오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애플의 기술 철학이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는 다르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당히 직설적인 말을 남깁니다. 애플은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 기술이 별로다. 안드로이드가 훨씬 낫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악마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애플 인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 애플은 다시 한번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인수 제안과 함께 약 3천만 달러라는 조건이 붙었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애플에서 일하라는 오퍼레터까지 전달됩니다. 이번엔 진짜 될 뻔했어요. 데이빗 본인도 잠시 흔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술을 남의 손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고. 그게 자만이었던 철학이었던 그 선택은 결국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립모션은 기술적 완성도는 있었지만 제품으로서의 완성도, 사용자 경험, 생태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기도 민감했고 정확한 손동작 인식은 어려웠으며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술을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립모션은 대중에게 외면받았고 한 번 써보고 잊혀진 기술로 남게 됩니다. 2019년 립모션은 영국의 햅틱 기술 기업 울트라 햅틱스에 3천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한때 수억 달러 평가를 받았던 회사가 그 10분의 1 가격에 조용히 문을 닫은 셈이었죠. 데이빗은 이 실패를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은 그때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술은 멋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되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기술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손에 닿는 방식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감각은 다시 손에서부터 시작돼야
제압돼야 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립모션을 매각한 뒤 데이빗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발표도 새로운 제품도 없었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기술계에선 그를 두고 은퇴한 게 아니냐, 이미 충분히 벌었잖아 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2021년 오픈 AI가 델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다들 익숙하지만 글을 넣으면 그림이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툴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클립, 디퓨전 같은 기술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말없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죠. 느리다.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2022년 데이빗은 아주 작은 팀과 함께 미드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투자도 없이 컴퓨팅 자원과 감각으로 그는 스타트업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실험하는 공간을 만든 셈이죠. 그리고 그 무대의 실험 무대는 다름 아닌 디스코드였습니다. 처음엔 앱도 플랫폼도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채널에 들어와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또 개선하는 구조. 데이빗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직접 채팅방에 상주하며 질문을 답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다루는지 관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발이 아니라 사용자 감각을 잃는 실시간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곧바로 세상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존 올리버가 방송에서 Let's say a roast beef superhero. Now, what does that look like? Is it a superhero made of roast beef? Is it a superhero that saves roast beef? Is it both? I have no idea, but here's what Midjourney's AI created based on that phrase. And I have to say, well played, robot! 라는 농담을 던지자 한 시청자가 그걸 미드저니로 구현한 거죠. 그 뒤로 V1, V2, V3로 이어지는 버전업을 통해 퀄리티는 가히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같은 해 Colorado State Fair. 에서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가 디지털 아트 부분 실제 수상을 합니다. AI가 만든 이미지가 예술상을 탄 거죠. 이후 인터넷은 뒤집어졌습니다. AI가 예술을 죽였다. 이건 창작이 아니다라는 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다라는 수많은 찰사까지 미드저니는 이제 단순한 툴이 아니라 하나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빠르게 이 감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미드저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끝으로 퍼져나가며 매일 수백만 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2025년 5월 기준 디스코드 서버의 멤버 수는 2113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코드 서버가 되었죠. 하지만 데이빗은 여전히 말을 아낍니다. 공식 인터뷰도 거의 없고 제품 설명 영상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디스코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AI를 물에 비교하곤 했습니다. 물인 때로 위험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어떨 때는 문명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물은 그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끝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저니는 처음부터 기능보다 감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감각 중심의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투자 없이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계획서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성장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익 모델을 입증할 필요도 없었죠. 대신 팀은 감각을 실험할 시간과 그걸 가능하게 해줄 GPU만 확보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속도였고 그래서 유지된 리듬이었습니다. 미드저니 팀은 대부분 비공개로 일을 했습니다. 회의보다 관찰이 먼저였고 데이터보다 이미지 한 장의 반응이 더 중요했죠. 조직이라기보다 감각을 공유하는 작은 연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 리듬 안에서 업데이트는 빠르게 반복됐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성능보다 감각 조율에 가까웠습니다. 해상도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보다 공기가 달라졌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건 다시 다음 실험의 시작점이 되곤 했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도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공유하며 커뮤니티 전체가 감각을 키워나갔죠. 무언가를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겪게 하는 구조. 사람들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수정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보다 감각이 먼저였고 매뉴얼보단 경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데이빗은 그 흐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획보다 반응, 기술보다 감각, 미드저니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기술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더 빠르고 똑똑한 쪽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그 방향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AI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보기보단 감각을 확장하는 매개체로 본 거죠. 기술은 이미 충분했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들었듯이 데이빗은 예전부터 AI는 물과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이 그렇듯 제대로 다뤄지면 생명을 살리고 조금만 흐트러져도 위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만들까보다 어떻게 다룰까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미드저니는 그런 철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미지로 번역되고 그 이미지가 다시 감각을 자극하는 구조. 그건 도구라기보단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에 가까웠습니다. 우린 지금도 매일 미드저니를 통해 보고 선택하고 공유하고 또 변형하죠.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어느새 자기만의 리듬으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데이빗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그 흐름의 끝보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결에 더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I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손보다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될지 모르죠. 기술은
게임은 그저 거기 있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졌는지가 이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도 하나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르죠.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기술 너머의 결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다음 이만.